당장 나가. 썩 꺼져버려.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문제 있어요. 빈손으로 왔으면서 수육은 언제 삶냐고 물어. 내가 삶아야지. 그 순간 김치통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며 급히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마당 한쪽에 설치된 CCTV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 렌즈가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또 다른 통을 발로 걷어찼고 안에 담긴 무채와 쪽파가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시는 거야? 라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절규에 가까웠고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쌓여온 서러움과 모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혼자서 300포기가 넘는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으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쉬지 않고 마당과 부엌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빈손으로 나타나 어머니, 수육은 아직 안 삶았어요? 라고 물었고 그 말투에는 이를 도우려는 의지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시험하려는 듯한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발로 통을 찼던 것입니다. 첫째 며느리는 여전히 현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다들 보는데 라고 말했고 그 말에는 걱정보다는 비난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을 닦지 않은 채 그저 숨만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고 동시에 첫째 며느리가 오늘 하루만 일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첫째 며느리는 결혼 후 내내 집안일을 피해왔고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늦게 나타났고 나타나서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저는 요리 잘 못해요. 라는 말로 일손을 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식이 차려지면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 어머니, 이번엔 맛이 좀 다르네요? 라는 식으로 은근히 평가하는 말을 던졌고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고 오늘은 시어머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들며 남편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어머니 상태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라고 중얼거렸고 그 말투는 마치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몰아가려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몸에 힘을 빼고 둘째 며느리의 팔에 기대었고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당 구석까지 퍼졌고 첫째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핸드폰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김장 재료들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괜찮아. 라고 작게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에휴,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중얼거렸고 그 말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마당에는 김장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둘째 며느리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쪽에 설치된 CCTV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 렌즈가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진짜 오늘 너무하시네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시댁일에 손을 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 요즘 너무 바빠서요. 회사 일이 많아서 일찍 못 가요. 라고 먼저 말했고 실제로 도착하면 이미 상이 반쯤 차려진 뒤였습니다. 그러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 오늘 음식 많이 하셨네요?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위로보다 평가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니야,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좀 일찍 와서 도와줬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삼켰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점차 첫째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둘째 며느리가 새벽같이 나와 부엌일을 거들었고 설거지며 청소며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런데도 첫째 며느리는 식사가 끝난 뒤 가족 단톡방에 오늘도 명절 준비 다 끝냈어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마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메시지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지만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톡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고 그저 핸드폰 화면을 끄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빨래를 널고 화단을 정리하느라 허리가 아팠고 그래서 평상에 앉아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첫째 며느리가 마당으로 나왔고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그 사진을 올리며 어머니 요즘 자꾸 주무세요. 제가 집안일 다 하고 있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만 보면 마치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찍히기 전 시어머니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몸을 혹사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단톡방에는 친척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형님,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해야겠어요. 같은 말들이 이어졌고 첫째 며느리는 그 댓글들에 하나하나 답장을 달며 괜찮아요. 어머니 편히 쉬시라고 제가 다 할게요. 라고 적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톡방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해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신이 변명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톡을 보고 혀를 찼지만 역시 끼어들지 않았고 그저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작게 위로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오면 어머니 요즘 물건값도 모르시나 봐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사셨어요. 라고 지적했고 시어머니가 요리를 하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시어머니를 무능하고 뒤떨어진 사람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스스로를 탓했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첫째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앞에 앉아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재산 정리 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어머니도 힘드실 거예요.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자신들 쪽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은 다들 미리미리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세금도 많이 나오고 복잡해져요. 라며 압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둘째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첫째 며느리가 왜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냈는지 의아했고 동시에 시어머니가 가진 자산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고 그저 시어머니가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며칠 뒤 첫째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제가 뭐 물어보면 기억 못 하시고 같은 말 몇 번씩 하시고요. 좀 걱정돼요.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머, 그럼 병원 한번 모셔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큰일인데. 라고 덧붙였고 그 말은 시어머니를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낙인 찍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 소문은 동네에 조금씩 퍼져나갔고 시어머니는 그 소문을 전해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처음으로 첫째 며느리에게 직접적인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첫째 며느리가 일부러 시어머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그래서 그녀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깜빡거렸나? 라고 스스로를 의심했고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말하지 못한 응어리가 또 하나 더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는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현금 50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돈은 동네 계모임에서 받은 것으로 며칠 뒤 친척 경조사에 쓰려고 따로 챙겨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을 몇 번이고 뒤졌지만 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혹시 서랍에 있던 돈 본 사람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저는 못 봤어요, 어머님. 라고 대답했지만 첫째 며느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어머니, 어디 두셨는지 잊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고 아니야, 분명히 거기 뒀는데 라고 대답했지만 첫째 며느리는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다른 데 두셨을 수도 있어요. 라며 단정 지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첫째 며느리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 집에서 돈이 없어졌대.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니까 좀 걱정돼. 라고 말했고 그 말은 마치 시어머니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끼던 금팔찌가 사라졌습니다. 그 팔찌는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께 받은 것으로 평소에는 작은 보석함에 넣어 장롱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팔찌를 1년에 한두 번 꺼내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하곤 했는데 어느 날 보석함을 열어보니 팔찌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온 집안을 뒤졌지만 팔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들을 불러 금팔찌 못 봤어? 라고 물었고 둘째 며느리는 어머님, 제가 같이 찾아볼게요. 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어머니, 혹시 누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고 그 시선은 은근히 둘째 며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시선을 느끼고 몸이 굳었지만 침착하게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니, 그냥 요즘 집에 사람 드나드는 것도 많고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투에는 둘째 며느리를 의심하는 뉘앙스가 분명히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날 이후 첫째 며느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첫째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김장을 300포기씩 해요?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친척들 다 나눠주려고 하는 건데라고 대답했지만 첫째 며느리는 요즘은 다들 사 먹어요. 집에서 이렇게 많이 하면 힘들기만 하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라며 마치 시어머니가 시대착오적인 사람처럼 몰아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첫째 아들도 엄마 와이프 말도 일리 있어. 올해는 좀 줄이는 게 어때? 라고 거들었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고 첫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첫째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다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이랑 상가 같은 거 다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해지면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가진 자산을 자신들 쪽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은 미리미리 안 해두면 나중에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해요. 저희는 어머니 편하시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라며 계속 압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슴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대화를 우연히 복도에서 듣게 되었고 처음으로 첫째 며느리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압박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가족 단톡방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첫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녀는 그 메시지들의 날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마당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떠올렸고 그 카메라가 현관과 마당 전체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돈을 인출한 날짜를 물어보았고, 시어머니는 지난주 화요일에 은행 갔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날짜를 머릿속에 새겼고, 혹시 그날 CCTV에 누가 집에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에게도 자신의 의심을 말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돈과 팔찌가 사라진 일로 마음이 무거웠고 둘째 며느리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알았지만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라고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둘째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돈과 물건이 사라진 일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느꼈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방에서 작게 한숨을 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복도를 타고 둘째 며느리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눈을 감으며 어머님,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이 집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김장통이 발로 차인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방 안에 혼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통을 찬 행동이 너무 과했던 건 아닌지, 첫째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지 계속 떠올렸고, 가슴속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을까?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시어머니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지만 동시에 첫째 며느리가 던진 말들 수육은 아직 안 삶았어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의 귓가에 맴돌며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 되어도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마당 쪽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나가 CCTV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카메라는 현관과 마당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오늘 오후 김장통이 넘어진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CCTV 본체가 있는 창고로 들어가 녹화 파일을 확인했고 최근 일주일치 영상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USB를 꺼내 들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고 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복사가 완료된 뒤 둘째 며느리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가족 단톡방을 열어 첫째 며느리가 올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쉬고 있는 사진과 함께 올린 제가 집안일 다 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 그리고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세요 라는 메시지는 따로 폴더를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그녀는 혹시 첫째 며느리가 나중에 메시지를 지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해 두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며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 시작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주 가는 정육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주인은 네,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고 둘째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혹시 어제 저희 시어머니께서 수육 예약하신 거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 어제요? 예약 없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오셨다가 그냥 가셨어요.
수육은 안 사가셨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 영수증 기록 남아있을까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주인은 영수증은 발행 안 했으니까 기록은 없는데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어제 오후쯤 오셨다가 그냥 가셨어요. 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고 이제 첫째 며느리가 수육은 아직 안 삶았어요? 라고 물은 것이 명백한 도발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첫째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또다시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어제도 갑자기 화내시면서 김장통을 발로 차셨어요. 저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머, 그래요? 많이 힘드시나 봐요. 라고 반응했고 첫째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걱정돼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시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했고 그 소문은 다시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문을 전해 듣고 또다시 얼굴이 창백해졌고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건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를 찾아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나 너무 심했던 것 같아. 통을 찬 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님, 그게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내가 참았어야 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고 그 손의 온기로 저는 어머님 편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고 둘째 며느리는 조용히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뒤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통장은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안에는 꽤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통장을 보며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동시에 첫째 며느리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재산 이야기를 꺼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방을 나왔지만 그 사실을 머릿속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가 통장을 본 것을 알지 못했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만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날 밤 자기 방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고 김장 당일 오후 첫째 며느리가 빈손으로 나타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시어머니가 통을 찰 때 놀란 척하면서도 입꼬리를 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영상을 보며 확신을 굳혔고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다시 한번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둘째 며느리는 은행 근처를 지나다가 ATM 기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인출한 날 혹시 ATM에도 CCTV가 있었는지 떠올렸고 만약 그날 시어머니가 돈을 찾는 모습이 찍혔다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 들어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고 직원은 CCTV는 일정 기간 보관되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하면 열람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올게요. 라고 말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고 그 조각들이 완성되는 순간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며칠 동안 CCTV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김장 당일 오후 첫째 며느리가 빈손으로 나타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장면, 시어머니가 통을 찰 때 놀란 척하면서도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장면, 그리고 그 직후 핸드폰을 들어 무언가를 찍는 듯한 손동작까지 모두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들을 캡처해 따로 저장했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고 둘째 며느리는 김장 이전의 영상들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며 첫째 며느리가 시댁에 들른 날들을 찾아냈고 그중 돈이 사라진 날과 금팔찌가 없어진 날의 영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돈이 사라진 날의 영상에서 첫째 며느리는 오후에 혼자 집에 들어왔고 시어머니 방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약 10분 뒤 그녀는 방에서 나왔고 손에는 작은 봉투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확대해 보았지만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고 둘째 며느리는 그 영상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금팔찌가 사라진 날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고 첫째 며느리는 또다시 혼자 집에 들어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 영상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며느리는 가족 단톡방에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기 위해 핸드폰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삭제된 메시지 목록이 나타났고 그 중에는 첫째 며느리가 김장 전날 올렸다가 지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육은 제가 맡을게요. 내일 정육점에서 사올게요라는 메시지였고 둘째 며느리는 그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삭제된 시간은 김장 당일 아침이었고 첫째 며느리는 의도적으로 그 약속을 지우고 빈손으로 나타나 시어머니를 도발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동시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오전 둘째 며느리는 직접 정육점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혹시 며칠 전에 첫째 며느리가 수육 예약한 적 있나요? 라고 물었고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예약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오셨다가 그냥 가신 적은 있는데 첫째 며느리 분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혹시 그날 기록 남아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주인은 장부를 꺼내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날 시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수육은 안 사가셨어요. 그냥 물어보시고 가셨죠. 라는 말에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혹시 이 내용 나중에 확인해 달라고 하면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라고 대답했고 둘째 며느리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앞에 앉아 다시 한번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집 명의는 미리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상속세도 많이 나오고 절차도 복잡해지잖아요. 첫째 며느리의 말투는 이전보다 훨씬 노골적이었고 옆에 앉은 첫째 아들도 엄마 맞아. 요즘은 다들 미리 정리해요. 라며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직은 그럴 생각 없어. 라고 대답했지만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예금도 저희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통장 좀 맡겨주세요. 라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고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대화를 부엌에서 듣고 있었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고 상담 예약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예약된 상담 시간에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 CCTV 영상, 삭제된 단통 메시지, 정육점 증언, 통장 정보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뒤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와 메시지 복구 기록은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라고 말했고 둘째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시어머니께서 재산 보호를 원하신다면 유언장 작성이나 명예 이전 금지 가처분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고 둘째 며느리는 그 내용을 모두 메모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둘째 며느리는 그 옆에 앉아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고 둘째 며느리는 어머님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 지킬 수 있어요.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이 차오르며 정말? 라고 물었고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고 둘째 며느리는 방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증거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둘째 며느리는 은행에 다시 찾아가 ATM CCTV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인출한 날의 영상이 제공되었고 그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ATM 앞에서 현금을 뽑는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영상도 USB에 저장했고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USB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첫째 며느리의 압박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둘째 며느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모아온 증거들은 이제 하나의 그림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가족들 다 모여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무슨 이야기? 라고 물었고 둘째 며느리는 어머님께서 억울하게 오해받으신 일들, 이제 다 풀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 며느리는 가족 단톡방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다들 시댁에 모여주세요.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그 메시지를 보고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둘째 며느리는 그날 다 같이 이야기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댁 거실에는 시어머니, 첫째 아들, 첫째 며느리,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가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긴장한 얼굴로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첫째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노트북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으며 오늘은 그동안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라고 반문했지만 둘째 며느리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어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김장 당일 오후 첫째 며느리가 빈손으로 나타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김장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수육은 준비했어? 라고 묻자 어머니 수육은 아직 안 삶았어요? 라고 되묻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영상을 멈추고 언니는 그날 수육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꺼내 복구된 단톡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육은 제가 맡을게요. 내일 정육점에서 사올게요 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고 그 아래에는 삭제된 마이너스 김장 당일 오전 7시 23분이라는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건 제가 바빠서 못 간 거예요. 라고 변명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께 직접 확인했어요. 언니는 그날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예약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육점 사장이 작성해준 확인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고 거기에는 해당 날짜에 예약 및 구매 내역 없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바빠서 못 간 건데. 라고 소리쳤지만 둘째 며느리는 바빠서 못 간 게 아니라 일부러 약속을 지우고 어머님을 도발한 거죠. 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올랐고 그동안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계속해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사라진 날의 CCTV였고 화면에는 첫째 며느리가 혼자 집에 들어와 시어머니 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 10분 뒤 그녀는 방에서 나왔고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이날 어머님 서랍에서 50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언니는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라고 말했고 첫째 며느리는 그건 제가 잠깐 빌린 거예요. 어머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그럼 왜 어머님께 말씀 안 드렸어요? 왜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반박했고 첫째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며느리는 ATM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은행 ATM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고 인출 시각과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정확히 50만 원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언니는 어머님께서 깜빡하셨다고 다른 데 두셨을 거라고 말했죠.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첫째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옆에서 형수, 이게 진짜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첫째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시어머니 사진들이었고 모두 시어머니가 쉬고 있는 모습만 골라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언니는 어머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한 번도 찍지 않았어요. 대신 쉬고 계실 때만 사진을 찍어서 어머님이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둘째 며느리는 화면을 넘기며 첫째 며느리가 올린 댓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집안일 다 하고 있어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제가 다 관리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같은 메시지들이 차례로 나타났고 시어머니는 그 글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저는 그냥 걱정돼서 쓴 거예요. 라고 변명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내를 바라보며 당신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라고 물었고 첫째 며느리는 당신도 같이 재산 이야기 꺼냈잖아. 나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냉랭한 공기가 흘렀고 첫째 아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맞아요. 아주버님도 같이 어머님께 진명에 바꾸라고 통장 맡기라고 압박했어요. 라고 말하며 그날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에는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재산 정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엄마 나는 그냥 와이프가 하라고 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밖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믿었어. 내가 나이 들어서 깜빡한다고, 내가 잘못 기억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그냥 나고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첫째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조용히 시어머니 옆에 다가가 손을 잡았고 시어머니는 그 손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였고 그 누구도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을 바라보며 형,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첫째 아들은 고개만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고 첫째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 집안에서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둘째 며느리가 모아온 증거들을 다시 한번 검토한 뒤 이 정도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재산 강탈 시도에 대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고 변호사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시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진행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옆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고 시어머니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용기를 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첫째 며느리가 가족 단톡방과 동네에 퍼뜨린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이 깜빡거린다,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식의 발언들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와 함께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CCTV 영상과 은행 거래 기록도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또한 첫째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에서 돈을 가져간 CCTV 영상은 절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고 변호사는 이 부분은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가족관계를 고려해 민사로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민 끝에 민사로 하되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첫째 며느리와 첫째 아들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도달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황급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송이라니요. 라고 외쳤지만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도 쉽게 승산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첫째 부부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합의를 요청했고 시어머니는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합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가족 단톡방과 동네에 사과문을 올리고 그동안 퍼뜨린 허위 사실을 정정해야 했습니다. 둘째, 훔쳐간 돈과 금팔찌를 즉시 반환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셋째, 앞으로 시어머니의 재산이나 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해야 했습니다. 첫째 부부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둘째 며느리는 잘하셨어요, 어머님.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합의가 성립된 며칠 뒤 시어머니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몫만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에게 주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둘째 쪽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집, 상가, 땅, 주식 등 핵심 자산을 둘째에게 상속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유언장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온 자산들이 하나씩 기록되었습니다. 본가 주택,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상가 건물, 외곽에 있는 땅 몇 필지,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모아온 주식과 예금까지 그 총액은 가족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산들을 대부분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에게 남기도록 유언장에 명시했고 첫째 아들에게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유류분만 남겼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하시면 첫째 아들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핵심 자산은 모두 둘째가 가져가게 됩니다. 라고 설명했고 시어머니는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난 뒤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둘 다 집 뒤편 작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그저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줬지. 그래서 내가 주는 거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둘째 며느리는 눈물이 차올라 어머님이라고만 말했고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속았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첫째 며느리는 가족 단톡방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들을 퍼뜨려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건강하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라는 짧은 글이었지만 그 글이 올라온 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첫째 며느리를 보며 저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대 라고 수군거렸고 첫째 며느리는 동네를 다니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첫째 아들도 직장에서 소문이 퍼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어머님, 저희는 그저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그래, 이제는 편안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그 선택의 결과는 누구의 삶에도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김장철을 맞이했고 작은 마당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봄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고 둘째 며느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둘째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나는 행복했어. 라고 말했고 둘째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어머님.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고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도 참석했지만 그들은 구석에 서서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가 마련한 작은 묘지에 안장되었고 그곳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상가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고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수익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며느리셨대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아끼셨다더라. 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으며 손님들은 그곳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둘째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땅도 몇 년 뒤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가치가 크게 올랐고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는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주식 계좌도 물려받았고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꾸준히 모아온 우량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전에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둘째 며느리는 통장을 열어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모으셨구나. 매달 배당금이 들어왔고 그것만으로도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기일이 되면 항상 카페를 쉬고 묘지를 찾아가 꽃을 놓았고 어머님 덕분에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고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반면 첫째 아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합의 이후 그는 직장에서 소문이 퍼지며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시작했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무거운 박스를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손목도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염증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면 며칠 쉬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쉬면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그는 진통제를 먹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허리를 심하게 다쳐 한 달 가까이 쉬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생활비조차 부족해졌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이 알려지며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는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고 그녀는 대형마트 캐셔 자리를 구했습니다. 매일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은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계산대에 서 있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마주쳤습니다. 동창은 그녀를 보고 눈을 크게 뜨며 야, 너 여기서 뭐해? 그때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지금 마트에 있어? 라고 말했고 그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나 잠깐 일하는 거야. 라고 변명했지만 동창은 코웃음을 치며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첫째 며느리는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퇴근 후에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첫째 부부는 재산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도 의지하지 못했고 집안에서는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 같은 말들이 오갔고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좁고 낡았으며 한때 꿈꿨던 안락한 삶은 이제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끔 어머니를 떠올렸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도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이라고 중얼거렸지만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둘째 며느리는 마당에서 김장을 소량만 담갔습니다. 300포기가 아니라 딱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준비했고 남편과 함께 배추를 절이며 웃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CCTV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으며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날아갔고 어디선가 시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김장을 이어갔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첫째 부부의 집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고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조용히 진실을 지키던 둘째 며느리만이 시어머니의 신뢰와 자산 그리고 평온한 삶을 얻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한번 바뀌었고 김장 냄새가 마을을 가득 채웠지만 첫째 부부의 집에서는 그 어떤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겨울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고 봄이 와도 그들에게는 따뜻함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